며느리였던 내가 시어미가 되던 날, 그날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23 봄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왔지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내 인생의 3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어머니는 안방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 뵌 그분의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 그리고 작게 코웃음을 치시던 그 표정. 며느라,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첫날부터였습니다. 나는 밥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였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나도 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연기에 눈물이 나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겨울 찬물에 손이 터져도, 여름 더위에 땀이 흘러도 내 고통을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새 눈이 내려 마당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더군요. 며느라, 마당에 발자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내가 마당을 쓸다 생긴 발자국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로 다시 마당을 쓸었지요. 1시간을 더 쓸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참아라. 내가 시험이 되면 편해진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라, 국이 짜다. 며느라, 밥이 설다. 그 말들에 나는 늘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23세 이 집에 들어와 53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죽을 쑤어드리고 약을 다려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예, 어머님. 수고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방으로 드셔야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이 집 어른이십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편히 들어가 본 적 없던 그 방.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밝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했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자리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짐을 떠맡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미 자리는 편한 자리다. 늙으면 대접받는다.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딱뚝딱 칼질 소리. 가만히 누워있자니 자꾸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상을 받아보니 국이 조금 싱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십니까? 응, 괜찮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예전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만 옛날 시어머니의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가 또 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그릇과 밥그릇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오른쪽, 국그릇은 왼쪽. 며느라, 그릇 위치가 바뀌었구나.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왔는데 생선을 사오지 않은 겁니다. 며느라, 생선은? 오늘 장에 생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와야지. 시아버님이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구박하지 마시오. 구박? 내가 언제 구박을 했소? 자꾸 지적하면 며느리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저 틀린 것을 고쳐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내가 며느리를 구박한다고 하는 걸까요?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홍동백서는 알고 있느냐? 홍동백서요?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거다. 아, 예, 어머님.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자꾸 이것저것 말씀하시네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처음이시잖아. 저도 처음인데요.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가?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힘들까요? 며느리 때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미가 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머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어머님 책임이십니다. 책임.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에게 물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어느 날 친척집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부조를 해야 하는데 얼마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부조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그야 어머니가 정하셔야지. 결국 나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시어미 자리구나. 모두가 나를 높여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어른이라 하지만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혼자였습니다. 시어미가 되니 책임이 무거워서 혼자였습니다. 이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시어미가 되겠다고. 예전 시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지만 눈빛 하나로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나는 따뜻한 시어미가 되자.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힘들지는 않니? 며느라,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라. 며느리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고 싶니? 그럼 전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너무 많으면 남는 것 같아서요. 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런데 제사날이 되었을 때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는 전이 적네. 큰 집이 예전만 못하구먼.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 뜻을 따라줬더니 집안 체면이 깎인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그랬습니다. 며느라, 음식은 뭘 장만하고 싶니? 갈비찜은 어떨까요? 갈비찜. 좋은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집은 명절에 늘 닭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참았습니다. 명절날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은 원래 명절에 닭찜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며느리 말만 들어준 건가?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대로 하자. 그날부터 나는 예전대로를 자주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말을 들어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미 위에 올라앉았다고 했지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며느라, 국이 너무 짜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국은 짜면 안 돼. 싱거운 건 소금을 넣으면 되지만 짠 건 방법이 없단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옛날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말투가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 말투. 시어머니가 늘 쓰던 말투였습니다. 예전대로 하면 돼. 이 말.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다짐했잖아요.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그런데 어느새 나는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나를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미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시어미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이 자리의 무게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따뜻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함을 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약하시면 며느리가 위에 올라앉습니다. 어머님이 단호하셔야 집안이 바로 섭니다.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좋게 대하면 며느리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가 알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는 아예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제사 때는 친척을 덜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사는 우리 집안의 큰 행사다. 친척을 부르는 건 예의고 도리다. 힘들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라.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던 말,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시어미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옛날 시어머니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미와 아내 사이에 선 남자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내 아들 말입니다. 어릴 적 그 아이는 내 치마폭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고 난 뒤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끓여왔는데 조금 짰습니다. 나는 그저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며느라, 국이 좀 짜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맛있어요. 내가 짜다고 했는데 괜찮다니? 아니다, 짜다. 내가 먹어봤는데 짜더라. 어머니는 싱겁게 드시는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맛있어. 잘 먹을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삿날을 앞두고 나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알려주는 거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며느리도 힘듭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며느라, 설거지 좀 해라. 며느리가 일어서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아침부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다.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는 거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십니까? 나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그래, 내가 해라.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작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 며느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자꾸 이것저것 지적하시면 며느리가 힘들어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다. 어머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에 며느리셨잖아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어떠셨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좋은 말로 하지 않느냐? 좋은 말로 하면 뭐합니까? 자꾸 지적하면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며느리도 어른입니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입 다물고 계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아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들은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아내 쪽입니다. 아들은 문간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내 곁으로 건너간 겁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안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집 안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웃는 소리, 손자가 제잘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그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내 시어머니를요. 그 여인도 이 자리에 앉아 같은 숨을 쉬고 있었겠지요. 같은 외로움을,
같은 무거움을, 같은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닮아가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나 사이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예전엔 며느리셨잖아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은 국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서면 모두 혼자가 되는 걸까? 며느리일 때도 혼자였고 시어미가 되니 더 깊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기면 미움이 되고 물러나면 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 있고 입술은 꼭 다문 채 말이 없어 보이지만 언제든 한마디가 칼처럼 나올 것 같은 얼굴. 그 얼굴을 나는 평생 피해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그 얼굴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게, 아들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상하게 된 게, 집안의 분위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게, 나는 어느새 이 집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건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맞으면 당연하고 틀리면 원망을 듣는 자리. 그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내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체면을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의 불편을 대신 참아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 여인을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앉아 있던 자리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불렀을 겁니다. 왜 왔느냐?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고 내가 그럴 뜻은 아니었다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이야기도 집안 체면도 사람들 눈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에 배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해야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외로웠다.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오더라도 조금은 덜 아프기를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내가 시어미가 되던 날, 나는 어른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혼자 앉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안방에 앉아 말 대신 숨을 고르고 지적 대신 침묵을 고르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나를 차갑다고 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결국 이 자리에 앉아본 사람뿐이니까요. 나는 시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도망치던 얼굴은 결국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섭니다. 말없이 서서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미워했고 도망치려 했고 끝내 닮아버린 얼굴을요. 이 자리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리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며느리였을 때는 참아야 해서 혼자였고 시어미가 되고 나니 말할 수 없어서 혼자였습니다. 결국 이 자리의 끝에는 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집에서 가장 말이 없어진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얼굴이 어쩌면 누군가의 자리가 만들어낸 얼굴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거나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